자,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답이 1번입니다. 인지행동 상담이고요. 앨리스는 사람들의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유를 비합리적 사고방법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상담의 강조점은 감정 표현보다는 사고와 행동에 있다. 이게 인지행동 상담입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인지적, 정의적 상담 이론, 레이셔널 이모티브 테라피, RET 이론은 인간의 정서적 행동적 장애는 비합리적, 비현실적, 자기 판례적 신념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잘못된 인지 과정을 합리적, 현실적, 자기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융통성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상담 이론. 그래서 정답은 앨리스의 합리적, 정의적 상담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신교육 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신교육 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봅시다. 답은 3번이고요. 종전의 교육사회학이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종전의 교육사회학, 구교육사회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게 신교육사회학이 비판받은 내용이죠. 이게 종전의 교육사회학이 지금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종전의 교육사회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신교육사회학이 비판받는 내용이다. 무슨 말이지? 해설을 다시 받아야겠네요. 답은 이제 3번이고 마이크 잘 되나? 아, 마이크 잘 되네. 답은 이제 3번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답 3번. 생교육 사회의 핵심은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 즉 교육 내용 자체를 에 관심이 있음은. 연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대요. 그래서 즉 네, 이렇다네요. 그러면 다시 가서 정답이 3번이니까 편집을 이렇게 해봅시다. 편집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번이 틀린 이유가 종전의 교육 사회학이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점을. 기존 교육 사회학은 오히려 사회 구조를 매우 중시했대요. 네. 기존 교육 사회학은 종전의 교육 사회학은 사회구조적 구조를 매우 중시했대요. 예를 들어서 기능론, 갈등론, 재생산 이론 등은 모두 거시적 사회구조를 강조했고, 신교육 사회학은 사회구조만 연구하지 말고 학교 안에서 실제로 전달되는 지식과 상호작용도 연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대요. 그 다음에 신교육 사회학은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왜 어떤 지식은 가르치고 어떤 지식은 가르치지 않는가를 연구하는 것이고, 즉 교육 내용, 교육 과정 자체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는 거고, 신교육 사회학으로 옳은 것은 1, 2, 4번이니까 읽겠습니다. 신교육 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정치학적 성격에 주목한다. 교육과정 및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교육 내용의 성격과 그것이 전수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했다.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정치학적 성격에 주목한다. 신교육사회학은 지식이 중립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식이 교과서에 들어가는가도 권력관계와 정치적 과정의 결과라고 봤다. 교육과정 및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맞습니다. 교육과정과 교실 내 상호작용이 대표적 연구 주제이다. 이건 3번 아까 봤고요. 4번 교육 내용의 성격과 그것이 전수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사회학은 사회구조를 거시적으로 중점을 봤다면 신교육사회학은 교육과정, 지식, 상호작용, 즉 미시적으로 중점을 보네요. 지식은 사회적으로 거론된다. 교육과정의 정치성, 학교 지식의 성격, 교실 내 상호작용하면 신교육사회학. 127번 공사교육비를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는가에 따라 분류할 때 공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입니다. 공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학원비는 사교육비죠. 1, 3, 4번은 공교육비입니다.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법인전입금 다 공교육비고요. 네. 그 다음에 공교육비는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가 합리적인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 지급하는 경비래요. 그리고 여기서 의무교육 과정, 중학생,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퇴학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 학교 폭력 문제 처리 과정에서 이제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압은 되는데 퇴학 처분은 안 돼. 의무교육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면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심리 상담 및 조언하고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라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친구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1회 10일 이내에, 연간 30일 이내에,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근데 여기서 퇴학 처분이 의무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안한 수단교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의무교육과 같은 정규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규교육과 수단교육은 OECD가 제안한 수단교육은 정규교육과 정규교육 외의 교육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념이고요. 정규교육 영역 중심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맞는 것인가 읽겠습니다. 순환교육에 대한 OECD가 제안한 순환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교육을 포함한다. 교육은 개인의 전생애 동안 순환적인 방법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교육과 자발적 비고용기간, 은퇴가 서로 교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삼는다. 순환교육 (Recurrent Education은 1973년 OECD 교육혁신센터 CERI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정규교육을 마친 성인이 언제든지 직업능력 향상과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교육 시스템과 직업능력 개발 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교육체제이다. 이것은 성인의 생산성 증진과 지속적인 고용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과 일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한다. 여기서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이 2번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무상화가 아니라 이게 중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무상화. 중등학교라고 하면은 안 되고, 중등교육이 이게 중학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교육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한다 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이 1, 3, 4번입니다.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의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헌법 제31조를 봅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義務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음에 헤르바르트 4단계 교수론에서 설명하는 다음이 설명하는 단계는 이제 계통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식 사이의 중요한 관련과 중요하지 않은 관련이 명백히 구분되고 지식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배열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의 성공은 학습자의 내부에 들어있는 표상들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게 체계고요. 여기서 이게 해설이 좀 짧네요. 그러면 해설을 다시 좀 늘려봅시다. 해설이 좀 짧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게. 네. 영양 제방. 네. ChatGPT가 역시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고 이제 4번. 정리하는 단계. 방법. 자, 봅시다. 이게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식 사이의 중요한 관련과 중요하지 않은 관련이 명백히 구분되고 지식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배열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의 성공은 학습자의 내부에 들어있는 표상들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정답 체계입니다. 헤르바르트의 4단계 기술로는 명료와 연합, 체계 방법 순서입니다. 명연체방. 지식 사이의 중요한 관련과 중요하지 않은 관련이 명백히 구분되고 지식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배열된다. 표상들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이는 여러 지식들을 조직화한다는 게 이게 체계, 조직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니까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구조로 만드는 단계이므로 체계에 해당합니다. 명료화는 새로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관찰, 설명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엇인가를 처음 알게 된 단계고요. 보고, 그 다음에 연합, 어소시에이션, 새 지식과 기존 지식을 연합이니까 연결하는 거고, 비교, 대조, 관련짓기, 연결하는 단계. 보고 연결하고 이제 연합이죠. 그 다음에 체계는 이제 연결된 지식을 논리적으로 조직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단계고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 그래서 명연체방이라고 했죠. 체계 이제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 활용하는 겁니다. 방법, 메소드.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연습, 활용하고 써먹는 단계입니다. 명료와 연합, 체계, 방법. 보고, 연결하고, 정리하고, 활용한다. 통일된 전체. 중요한 관련과 중요하지 않은 관련 구분. 완전한 통합. 이거는 전형적인 체계 단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현대교육 사상가. 현대의 위기 상황에서 이 부버예요. 부버입니다. 답은 부버고요. 부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위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인간들 간의 대화적 실존적 만남 속에서 서로의 독특성을 발견하는 데 있다. 교육도 이러한 인격적 만남에 기초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수 목표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아동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있다. 부버가 말했습니다. 부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듀이, 브라멜드, 허친스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이걸 읽은 다음에
해설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존주의는 관념론과 실증주의, 과학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현상학적 인식론에 기초하여 인간 실존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철학이고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식하는 세계는 인간소외, 엘리네이션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대요. 소외는 자신의 주변 노동 및 노동의 산물이 자아로부터 멀어지거나 분리된 듯한 감정 상태를 일컫는 용어래요. 실존주의 사상가 부버는 인간은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형성해가는 창조자로 보고 소외를 인격적 만남의 관계, I, U가 비인격적 대상적 관계, I, it으로 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외 극복을 위해서 하시디즘을 토대로 대화를 통한 참다운 인격적 관계 회복을 강조했대요. 부버가 하시디즘 토대로 강조했대요. 하시디즘은 유대교의 경건주의적 신비운동으로 율법의 형식보다 내면성을 중시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폴란드에서 발생한 유대교 개혁운동이고 성소기례운동, 인간과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신의 뜻 발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쳐서 해설을 다른 선지도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우가 그 유의 아마 고어일 거예요. 고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조사는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는 존재라고 주장했고, 9번은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 대화의 철학, 나눠 관계, 인격적 만남, 인카운터. 3대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만남, 실존적 만남, 9번. 그다음에 듀이는 진보주의, 경험 중심 교육, 러닝 바이 듀잉, 행함으로써 배움, 민주주의 교육. 브라멜드는 재건주의,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 강조, 사회문제 해결. 허친스는 본질주의, 항존주의 계열, 위대한 저서, 지적훈련 강조. 만남, 나눠, 대화. 부버가 만남, 나눠, 대화. 시험에서 인격적 만남, 이 나오면 부버래요. 인격적 만남, 대화, 나눠관계, 실존적 만남, 관계 형성 나오면 부버래요.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 비춰볼 때 다음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답이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약사가 약을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해서 남자가 아내를 위해 약을 훔쳤대요. 정당한 일 했니? 하니까 아동이 나는 찬성한다. 좋은 남편은 아내를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착한 소녀 지향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홀버그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롤즈의 정의론의 토대를 두고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영향을 받아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도덕적 추론 능력 리즈닝으로 정의하고 도덕적 갈등 상황 헤인즈 딜레마를 설정하여 제시된 답안의 사고체계 추론 과정을 바탕으로 도덕성 발달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도덕성 발달에 관하여 주로 아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던 피아제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성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도덕성 발달 단계를 3수준 6단계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3단계는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 객체화의 단계로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자의 행위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거나 그들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며 도덕적 행위란 타인이 칭찬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 단계를 착한 아이의 도덕성이라고 하며 청소년의 도덕성, 여성들의 도덕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홀버그의 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걸 여기다가 개념을 다시 추가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86쪽이니까 홀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 나왔죠? 네. 그래서
186였나? 네. 그래서 이거 추가하면은 좋겠네요. 어, 글자로 취급을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게,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게 여기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고요. 제1수준은 인습 이전 수준입니다. 전도덕기라고도 부르고요. 무율성, 힘의, 그러니까 규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다는 거고, 힘의 윤리, 자기중심성의 윤리고, 다음에 이제 제2수준, 인습 수준, 타율도덕기라고 부르고요. 타인의 윤리라고도 부르고, 제3수준은 인습 이후 수준, 후인습, 그래서 자율도덕기, 원리의 윤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제1수준 전도덕기부터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입니다. 주관화를 하고 처벌 회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복종과 처벌 회피 지향적 특성을 잇고 강력한 권위, 물리적 힘에 의해 무조건적 복종, 힘이 진리다, 적자생존의 원리, 이게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에 복종하고 구체적, 표면적, 물리적 결과만으로 도덕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인습 이전 수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중심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성입니다. 상대화, 여기서는 주관하였죠. 이제 상대화합니다. 칭찬받기 위한 도덕성이고요. 상대적, 개인적 쾌락주의의 특성을 가집니다. 개인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 만족 여부에 따라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고 도구적 상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시장 원리와 동등시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1대1 교환관계를 중시하고요. 가언명령 이랑도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제2수준, 인습수준에서는 타율도덕기, 타인의 윤리를 말하고요.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해당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입니다. 객체화, 여기서는 이제 주관화, 상대화, 객체화가 됐죠. 객체화, 사회화, 일반화, 궁극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 이제 인습 수준으로 넘어온 거고요. 객체화, 그래서 비난 회피를 지향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 아내를 살리는 것은 좋은 행동이니까 그래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고 사회적 조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승리를 구하고 관계를 중요시하고 여성들의 도덕성, 배려 지향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습 수준 타율도덕계에서 네 번째 단계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사회화 질서 지향이고요. 사회 전체적 권위와 질서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법은 절대적이며 사회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 문제보다 전체적 의무감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인습 이후 수준입니다. 제3수준 자율도덕기 원리의 윤리라고도 부르고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일반화입니다. 사회계약 및 법률 복종을 합니다. 법치주의 지향으로서의 도덕성이고요. 일반화해서 사회계약을 지향하고 사회계약에서 좋은 사회를 지향하고 법과 질서도 가변적입니다. 법의 정신과 민주적 재정 과정을 중시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공복리를 증진을 위한 사회 공평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요. 가치 기준의 일반화, 세계화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여섯 번째 단계이고요.
양심 및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 궁극화, 원리 지향이고요. 도덕 원리의 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양심의 결단, 윤리관의 최고 경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률 그리고 칸트의 정언명령과도 연결되고요. 보편적 도덕 원리인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음의 특징을 가진 상담 기법 3번 인간중심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촉진적 관계를 강조. 인간은 한목적이고 건설적이며 선한 존재라고 가정.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게 인간중심 상담 기법입니다. 여기서 인간중심 상담 기법에 대한 특징만 나왔는데요. 이게 다른 선지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간중심 상담이론, 비지시적 상담이론, 고객중심 상담이론, 자아중심 상담이론에서는 인간은 생lik적으로 선하며 자아실현의 욕구와 이지인 실현 경향성, 액츄얼라이징 텐던시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며 적절한 환경,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경, 공감적 이해, 진실성이 제공된다면 if된 자기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인간은 내적인 자기 실현 경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기 실현을 하려 하며 궁극적으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fully functioning person에 이를 수 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상담 기법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 진지성, 일치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경이고 세 번째는 정확한 공감적 이해입니다. 진실성부터 보겠습니다. 진실성은 진지성, 일치성이라고도 하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경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평가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가 나타내는 감정이나 행동 특성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내담자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가 내담자 입장에서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지시적 상담, 촉진적 단계, 인간은 선한 존재, 잠재력 실현 모두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로저스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경향을 가진 긍정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해결책을 지시하거나 충고하기보다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지시적이죠.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은 비지시적 상담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로저스는 상담에서 기법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지적 상담 기법은 앨리스와 백의 이론으로 비합리적 사고나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스키너 등의 이론으로 강화와 처벌을 이용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시합니다. 정신분석 상담 기법은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무의식과 방어 기제를 탐구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따라서 비지시적 상담, 인간의 성장 가능성, 자아 실현, 상담자와 내담자의 촉진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론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기법이므로 정답은 3번. 다음에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원리가 아니라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식의 구조는 각 학문 속에 내재된 기본 개념이나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 교과 언어, 학자들이 하는 일, 탐구 과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중시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차이를 Chat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차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1번이 답이고 2, 3, 4번은 맞는 거니까 읽겠습니다. 특정 학문에서의 학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이고 학문의 내재에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구조화한 것이고 배운 내용을 사태에 적용하기 쉽고 위계적인 지식의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게 해준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식의 구조는 각 학문 속에 내재된 기본 개념이나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 교과 언어, 학자들이 하는 일, 탐구 과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중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차이를 보면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아동의 경험과 흥미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합니다. 뒤에 진보주의 교육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학생이 직접 활동하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학습을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 문제 해결 학습, 현장 학습 나오면 뭐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의 구조와 학문의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브루너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학생의 흥미보다는 학문 자체가 가진 핵심 개념과 원리 탐구 방법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보다 학문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환경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하천을 조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문제를 토론하는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생태의 구조, 에너지 흐름, 환경과학의 핵심 개념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듀이, 아동 중심, 흥미와 요구 중심, 생활 경험 중심, 문제 해결, 학생 활동 중심.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브루너, 교과 중심,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 원리 중심, 탐구 과정 중심, 학문 체계 중심.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학생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자이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학문의 핵심 구조를 가르치자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더 이제 그 주입에 가깝죠. 핵심 구조를 가르치자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주입보다는 이제 그 뭐지? 그 어쨌든 그냥 방생? 방생? 그냥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주장하는 거. 여기서 2번입니다. 국가는 능력에 따라 구분된 계급에 적합한 교육을 시켜야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데아와 현상계를 구분하고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이데아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적 덕목으로 지혜, 용기, 기계, 절제와 세계급의 조화를 이룬 정의를 강조하였다. 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자아 실현에 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이고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 터빌러 라사였나? 백지 상태가 터빌러 라사였나? 터빌러 라사구나. 테빌라 라사. 르네 데카르트는 합리론. 백지설, 백지상태, 터빌러 라사 경험론이 나오면 로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여기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르네 데카르트는 합리론, 선천적 관념, 생득 관념 인정. 시험에서 백지설, 백지상태, 터뷸러 라사 경험론 나오면 로크를 떠올리면 된다. 네. 이게 생각나서 갑자기 터뷸러 라사라는 그 개념이 생각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터뷸러 라사 상태에서 태어나므로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평등하다. 이건 로크고요. 국가는 교육에게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개인의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이거는 루소입니다. 네. 그래서 네, 190초까지.